나라를 지키고 우리말로 광복을 이뤄낸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3.1운동 100주년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벌써 나와 계시네요. 아니 실은 먼저 네.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일단 저는 책도 열심히 읽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 제가 쏙쏙 읽어서 아주 우리 북밴들한테서 쫙쫙 빼낼 거예요. 막 뽑혀 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기대하세요. 제가 무섭게 달려들 거예요. 너무 환영하고요. 네. 너무 많이 준비가 돼 있으셔서 허이밴과 저도 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영혼 있게 박수 쳐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이니만큼 특집을 준비해 봤어요.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또 독립을 위해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책과 우리 글을 사랑하는 북소리다운 기획이 아닌가 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세기 중반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나라가 민족이 원래 갖고 있던 말과 언어를 상당 부분 잃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말과 글을 여전히 이어서 쓰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용기와 이 활동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희 지금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두 자리가 비어 있어요. 네, 그럼 두 분이 비어 오신다는 있죠. 얘기겠죠? 그렇죠. 저희가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음. 항상 스페셜한 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아 왜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 쓰면 안 되는군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예. 일제강점기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그들의 글을 전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신현식 감독님 그리고 조한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먼저 직접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동주를 제작하고 각본 쓴 신현식 감독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3.1운동에 만세열전이라는 그 알려지지 않았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작가 조한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3.1운동 이제 100주년이라서 많은 데서 지금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방송사, 신문사 할 것 없이 뭐 지역 행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반가운 게 조한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예전에 논문과 또 책으로 알고 있던 논문까지. 저 나름 국문학도지만 역사학도 복수 전공했답니다. 어머. 네, 부끄럽지만. 오늘 빛을 발하겠네요. 아, 그래야 될 텐데. 예. 그리고 신현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주 영화가 나오고 학생들에게 문예창작 그 수업을 할 때 이 영화를 보고 레포트를 써와라. 네, 과제를 상당히 많이 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윤동주 씨는 뭐 전 국민 남녀노소 다 사랑하는 시이니까요. 저희 뭐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 윤동주 시인의 덕을 본 거죠, 뭐 저희가.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그 영화 동주가 기존에 우리는 윤동주 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시, 그렇죠. 이 이외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고민도요. 근데 특히 그 영화에서는 청년 윤동주의 고민, 네. 이걸 담아내서 많은 분들께 좀 신선함을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윤동주 씨는 뭐 책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봤지만 우리 예전에 타자 연습했던 거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죠? 한 컵 타자 연습. 예. 별 하나에 별이는 막 치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봤던 시를 또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새롭게 되게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너무 잘 봤고요. 조한성 작가께서는 한국의 레지스탕스, 해방 후 3년, 그리고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등을 이제 집필해 오셨어요. 제목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셨거든요. 왜 하필 작가님께는 일제강점기였을까? 너무 궁금해요. 처음 전공은 또 한국 현대사였어요. 그래서 1950년대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친일파들 자료를 엄청 많이 봤고요. 그 친일파들 공부를 하면서 그 친일파 반대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막 자료에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친일 문제와 그다음에 과거사 청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의인들을 다뤘지만 친일파의 행적들도 되게 상세하게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풍부하게 더 볼 수 있었군요. 자, 3.1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3.1절 하면 다들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뭐 3.1절 하면 뭐 당연히 만세운동이 떠오르긴 하지만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빨간 날이네. 쉬는 날이네. 쉬어야지. 학교 안 가도 돼. 네. 이런 날로 굉장히 크게 스스로 기념이 됐던 날이었고요. 이제 나중에 3.1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념할 만한 사건이구나. 그걸 뒤늦게 이제 깨달았죠. 저는 3.1운동 하면 그 당시의 만세운동도 떠오르지만 이후에 이어졌던 독립투사들의 활동들, 이제 기폭제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의 얼굴들이 연결해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100주년이잖아요. 네. 제가 10년 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했는데 역사 분야 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90주년을 앞두고 여러 현대사 연구자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기획을 같이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말씀 나눈 책들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110주년도 또 기대를 해봐야지 싶습니다. 아니 우리 박태근 북배는 진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10년 전에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요. 책을 10년 전이었으면 일을 열심히 했어야 하는 청년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3.1절 하면은 지금까지는 정말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루 좀 쉬어가는 날, 이제 개학이 코앞이구나 하면서 하루 좀 한숨 쉬고 돌아가는 날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나라면 이때 이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 침탈에 반대해서 200만 명의 민중이 거리로 뛰쳐나온 1919년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었어요. 어떤 직군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 집단이 주도해서 이끌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뭐 최근에 우리가 겪은 촛불혁명, 네. 여기도 혁명이란 말을 붙이는데 3.1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3.1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뭐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 전반 이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올해 100주년을 맞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혹은 방향을 좀 우리가 잡는 이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꽤 오래 전부터 그 혁명이라는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혁명이라고 하면은 지배 계급 세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3.1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민국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지배 계급이 바뀌었어요. 그런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운동을 해왔는데 단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운동이 돼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학계나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좀 논란이 없는 상태로 천천히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는 건 어쨌거나 우리가 그 3.1 운동 당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그 운동의 결과에 대한 목적성을 스스로 갖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3.1 운동이란 것이 사실 그 지금 100주년이고 100년이 지났지만은 그 3.1 운동의 앞뒤에 벌어졌던 어떤 상황들,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계층들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반복이 된 게 있었고, 그 한국 사회의 사실 부조리한 면, 혹은 굉장히 한국 사회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면, 양쪽의 면들이 사실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실질적인 맥락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논의가 점차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과거에는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계에서 3.1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혁명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광복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김구 주석도 그 3.1 대혁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혁명이라는 말을 뺀 사람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뺐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그 헌법에서 그 3.1 혁명이라고 돼 있던 것이 운동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정착이 돼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널리 퍼져서 지금은 3.1 운동이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혁명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입으로 막 버릇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 운동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혁명의 의미도 좀 담아서 좀 앞으로 헌법 고칠 때에는 뭐 이렇게 혁명이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과 민중이 자신의 의지와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20세기 초의 기득권층은 늘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 자체도 그렇게 심어놓으니까 우리 말 자체도 그렇게 쉽게 안 나오는 거죠. 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뭐 공론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저희가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3.1운동 당시의 모습은 뭐 사진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전 상황이 어땠을까가 좀 궁금해요. 한반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문학 얘기를 좀 하면 대표적인 소설이 염상섭 작가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만세전이라는 제목에 이미 그 3.1운동이 담겨 있어요. 예, 그때 만세라는 게 3.1운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 전에 조선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그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은 묘지였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문장이 소설 안에 나와요. 지금의 조선은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조선인들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주눅들어 있고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게 막 순사랑 헌병이 막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툭하면 불신검문하고 예, 어떤 그 폭력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니까 만세전에서 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조선인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탈조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도 탈조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학생들도 참 많았을 것 같고 그 당시에 상황을 조금 그려주실까요? 네. 그때 이제 탈조선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사람들도 뭐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탈조선보다는 고구등 학문에 대한 열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선 내에서는 대학이 없으니까 공부를 더 올라가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하려면 다 일본으로 가야 돼요. 일본으로 가다 보니 유학을 많이 하게 됐던 거고요. 일본의 근대 상황이 그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그 자유민권 운동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연스럽게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을 막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 학생들이 활동을 할 적에 그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차별을 그 생활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낄 때마다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학문을 위해 떠났다가 그분들이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28 독립 선언까지 이끌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일본에서 유학하는 조선 학생들, 네. 이 학생들이 가만히 공부만 한 게 아닌 것이 1918년 당시에 일본 경찰이 그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중에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50명 정도가 그 유학생이었다고 해요. 대부분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경 유학생이 당시에 600명에서 700명 사이라고 하니까 4명 중에 1명은 경찰의 관리 감독을 늘상 받고 있었던 거죠. 네. 요시차리이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시찰 학생이었는데 그 사실 조선인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되게 뻔하고 네네. 눈에 이렇게 띄기도 하고 하니까 그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선도 사실 정해져 있고 주로 뭐 YMCA나 정해진 장소에서 모이고 하니까 일상이었던 거군요. 일상처럼 모이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있는 뭐 학교들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말로 글을 쓰고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학생들이 중요하게 했던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에다가 송계백이라는 학생을 보내요. 그래서 그 학생을 통해서 조선에서도 독립운동을 크게 해주길 바라는 촉구를 하는 거죠. 독립운동 촉구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또 결의를 해가지고 다 돌아가기로 해요. 그 국내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내가 참여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 관원 기록으로 359명이 돌아가요. 600명,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기도 하고 서울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마리아라는
독립운동가가 그런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히신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만세열전을 보면은 이제 그 3.1운동 안에서 촛불이 되어간 의인들의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가장 작가님을 불타게 했던, 동력을 줬던 그런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네, 가장 처음 시작한 인물이 있어요. 인종익이라는 분인데요. 이걸 제일 먼저 썼어요, 사실. 인종익이라는 분은 보성사라고 하는 인쇄소의 사무원이었는데 이분이 2월 27일 날 그 인쇄된 후에 그걸 28일 날 아침에 새벽에 2,000부에서 3,000부 정도 되는 선언서를 들고 전라도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주에다가 한 1,700부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익산도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청주에 갔는데 청주에서 경찰서에 붙잡혔어요. 경찰들한테. 근데 이분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말을 안 하고 숨겨요. 자기가 청주에 선언서를 온 거지 다른 데는 안 갔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곳은 안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 3일을 버텨요. 고문을 아무리 해도. 그리고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시간을 늦춰서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내가 내려오는 그 독립선언서를 배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자기가 버티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감탄스러운 부분이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10명이 그 독립운동을 할 것이고 그 뒤에는 또 1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 인심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물은 뭐냐면 아무리 막아도 흐르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후에도 독립운동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멋진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 네. 기존에 우리가 3.1운동을 이해하던 방식,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이 작가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3.1운동 하면 그분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3.1운동의 소식과 의미를 전달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 열전이란 말을 붙인 것 굉장히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은 인종익이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많은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역사 교과서에서 막 점들이 빼곡하게 찍혀있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점과 점 사이는 도대체 누가 연결을 했을까? 이게 1차적으로 궁금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인종익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많이 남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바로 혁명의 의미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 이렇게 독립운동해서 독립이 되면 다시 황제를 세울 거냐? 아니다. 지금 세계는 민주공화정으로 가고 있다. 우린 민주공화정을 세울 거다. 그랬더니 경찰이 또 다시 묻죠. 그러면 뭐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다. 민주공화정의 절차에 따라서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것이다. 이게 앞선 시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다음 시대로 넘어가려는 사람 사이 어떤 갈림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같거든요. 이거는 대사를 좀 윤색해서 쓰신 거죠? 원문에 네. 다 나와요. 그대로요? 네. 그래서 저는 현대문으로만 좀씩 네. 고쳤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참 감탄을 하게 되는 게 제가 만약 이런 신문을 받았다면 이 고문이 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조서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전 손톱 하나 뽑히면 술술 불 것 같거든요. 저 여기에 1,700부 했고요. 여기 2,000부 했어요. 라고. 왠지 얘기할 것 같은, 뭐 제가 진짜 당해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라. 저희도 되게 그래요? 예, 임종익 같은 분은 대체 어떤 의지가 있었길래 저렇게 했을까 되게 감탄하게 돼요. 대단한 거죠. 근데 신문 기록 여러 군데를 읽다 보면 정말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 신문 기록에도 비어 보이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고문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거치고 갑자기 말을 술술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의지가 꺾이신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인종이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그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 자기의 뜻을.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에 나온 인물 중에 좀 동질감을 느꼈던 사람이 심은 작가예요. 예, 우리한테는 상록수라는 네. 소설을 쓴 문인으로 유명하지만 또 만세열전에 19살의 나이로 등장을 합니다. 역시 이 만세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가는데요. 심은 작가의 집안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큰형이나 작은형은 이미 뭐 엘리트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심은도 뭐 명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대로 졸업만 한다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심은이 당시 19살이었다는 것, 아직 20살이 안 된 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자기 분열을 막 겪어요. 그 장면을 되게 조한성 선생님이 써주셨는데 이를테면 경찰이 너 총독 정치에 반대해?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건 별로 반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 국장 앞두고 만세운동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또 독립은 해야 돼? 라고 물으니까 그럼요, 독립은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시문이 고문을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옳은 일을 해야겠다, 옳은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프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했던 이 분열적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읽는 내내 너무 참 신기했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선생님이 이제 다 조사하셔서 쓰신 걸 보면 좀 결연함이 느껴지고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당당함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하기로도 고문 받으면서 아니에요 막 이렇게 좀 할 것 같은데 너무 결연한 그런 말들이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땅에는 춘천경례과 같은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영화 말모이에 나왔던 광고면인데 그 한글지에 실렸던 광고입니다. 이게 방원 모집에서 하기 방학 시 귀향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방언을 모집하였던 바 이미 모집된 것이 마녀점. 굉장하죠, 마녀점. 요새 그렇게 마녀점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인터넷 발달된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말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을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어학회 분들처럼 목숨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말 사전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문화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들, 그 땀방울이 서린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함께 읽고 또 기억하고 싶은 그 시대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허익뱀부터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제가 갖고 온 책은 작은 책인데요. 어머, 이게 무슨 책인가요? 한국어로 쓰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예, 일본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 책이에요. 김사량 작가의 빗속으로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집입니다. 김사량. 예, 김사량이요. 우리나라 네, 분이시네요. 우리 조선인. 근데 이 책은 완전 일본 책인데요. 맞아요. 근데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소설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시청자분께서는 아니 3.1운동 얘기하는데 왜 우리 말과 글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본어 작품을 갖고 왔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김사량 작가가 쓴 게 1939년 10월입니다. 일본 문예지에 발표가 돼요. 근데 1939년 11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발표되고 한 달 뒤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 마치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창씨개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말하자면 창씨개명이 일어난 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그 전사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주인공은 남이라는 성으로 나오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묘한 학생을 한 명 만나게 돼요. 야마다 하루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인데, 이 학생이 반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하하는 말인데요. 엄마가 조선인이고요. 아빠가 그 일본인인 거예요. 이 야마다 하루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부정합니다. 나는 조선인 아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 학생이 계속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요. 그걸 이제 알아봐 주는 사람이 이 남이라는 선생님이고요. 근데 이 남 자체도 되게 좀 분열적인 게 뭐냐면, 남이 일본어로 미남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남으로 소개하진 않고 학생들이 그냥 미나미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걸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일본에서는 그냥 일본인인 척 하는 게 실은 편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작품 후반에 가면 자기를 그냥 남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일본어로 글을 썼지만 일본 내에서, 그리고 일본어를 말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그 안에서 차별적인 행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 속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하고 그렇습니다. 저 작가가 저 언어를 선택해서 쓴 글의 맥락하고 이렇게 맞아요.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김사량은 왜 일본어로 글을 썼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조선인들의 어떤 힘든 처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저 내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내부적인 개혁이나 그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어로 글을 쓰는 어떤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자기의 행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피에 흐르는 전통과 남의 말 사이에서 흔들리는 손에 의해서 내가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어로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위험도 인지를 하고 있던 아주 명석한 작가였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보면 되게 굳으신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은 또 나름의 방법으로 일본 쪽에 이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한 거잖아요. 되게 현명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조선어로만 글을 쓰면 그게 말하자면 독립의 어떤 길을 간 것이고, 일본어로 만약 글을 쓴 작품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되는, 읽어서는 안 되는 어떤 작품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조선어로 글을 썼다 해도 거기에는 친일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 있고요. 일본어로 글을 썼지만 거기에는 조선인의 현실 인식, 일본에 대한 비판이
가감 없이 들어있는 작품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조한성 작가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네. 주실까요? 책 만세열전에 나왔던 그 시문이 네. 쓴 그 그날이 오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문은 아까 허위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집도 부유하고요.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경성고등보통학교라는 수재들만 댕기는 학교에 갔고요. 그런데 이 자기를 둘러싸이는 환경은 굉장히 친일적이었어요. 두 형이 다 친일을 했고요. 자기 첫 번째 부인은 친일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 3.1 운동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그 고급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3.1 운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분을. 그래서 3.1 운동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그 이회영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이 독립운동 하려고 막 하고요. 박헌영 선생하고도 같이 이제 동창생이었잖아요. 같이 만나서 뭐 독립운동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데 그 글의 내용이 다 일본이 허용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슨 연재를 하면 다 방해를 받아서 연재가 중단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렇게 되다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걸 쓰게 됐는데 이 그날이 오면도 사실은 출판을 끝까지 못하는 시집이 될 겁니다. 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박태근 북벤 어떤 책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네.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라는 책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면은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고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서영해는 17살 때 부산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이제 소위 만세운동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후에 상해에 건너갔다가 프랑스로 가서 유학을 해요. 그곳에서 말과 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요. 고려통신사라는 작은 언론사도 만들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임정에서 정식으로 재불 외무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대도 받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활동을 굉장히 다채롭게 펼칩니다. 소설도 펴냈어요. 어느 한국인의 삶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한반도의 역사 전체를 다룹니다. 4200년의 역사를 다루고요. 2부에서는 그 주인공 인물을 통해서 이 조선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3부는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결국 그 인물은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당시에 프랑스어로 썼고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금세 5세 지금도 5세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찍혔고 당시 이제 파리 최고위층에게도 그 책이 전달이 돼서 읽혔다고 하고요. 뭐 1930년대 또 독립 직후에 이 프랑스의 여러 언론들은 서영해를 통해서 이 조선의 이후 전망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듣기도 했는데 그런 인터뷰라든지 서영해 씨가 그 당시 기고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평들 이런 것들도 이 책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만세열전에도 나오는 윤치호와도 네.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치호도 영어로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윤치호의 일기와 또 서영해의 일기를 비교하는 것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보상받지 못한 삶인가. 이에 대해 정의는 분노해야 하리라. 얼마나 급하게 꺼진 빛인가.
인류는 이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범죄 행위들을 벌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문명사회 전체다. 억압하는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인류 전체다. 자, 이번에는 신현식 감독님의 추천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 윤동주 시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백석 시인의 사슴이라는 네. 시집입니다. 그 동주의 초반에 영화에 묘사가 되는데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너무나도 큰 히트를 쳤던 백석 시인의 시집이었고, 윤동주 시인이 사실 이제 평생 그 시인이고 싶었을 때 저렇게 사슴처럼 시집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한정본이었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사실 윤동주 시인도 본인 시집을 그렇게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시 자체도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은 시인데 한국 시인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후세 뭐 윤동주 시인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러니까 한국말로 노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이제 또 시인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작품이어서 골라봤습니다. 백석 시인하고 윤동주 시인은 만날 수가 없었을까요? 뭐 그런 기록은 못 봤는데요. 저는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워낙 유명한 시인이었고 백석은 뭐 사실 옛날에 서울의 어떤 동선이란 게 거의 대부분 옥인동에 하숙 살고 종로에서 참새구이 먹고 명동에서 맥주 먹는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 영화에 묘사한 것처럼 정지용 시인 댁에 간 기록은 있는데 네. 그 백석 시인 만난 기록은 사실 왠지 저는 마주쳤을 것 같긴 해요. 한 번쯤은 예. 마주치지 않았을까? 예, 윤동주 시인이 말은 못 붙였겠지만 저 사람 백석이야 이러면서 이런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은 해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요. 뭐 이런 전반적인 생각으로 동주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윤동주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연출을 하시던 이제 이준익 감독님과 저하고 이제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죠. 이제 좀 더 감독님은 정치적인 맥락을 더 관심 있어졌고 저는 이제 제가 글을 쓴 사람이다 보니까 글을 쓰는 작가로서 창작자의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지만 네. 공통적으로는 윤동주 씨는 결국 이렇게 청년으로 태어나서 청년으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분이 특별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날에 늘 저는 이제 3.1절이나 이런 날에 자주 불려가고 윤동주 시인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로 이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그분이 이런 그 단로화를 본인이 살아생전에 원하셨을까는 사실 참 의문이에요. 정말 그러게요. 평생 시인으로 태어나서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분이거든요. 거의 저는 약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생각하자면은 이분이 일찍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셨어도 뭐 협회장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그냥 오직 갖고 싶었던 타이틀은 시인. 정말 그 시대에 원했던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결국에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년 뒤에 그 시기를 살았던 이제 청춘들과 지금 청춘들을 비교했을 때 많은 거를 시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영화 동주 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 동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까 네. 저 말이 또 좋네요. 빛나던 미완의 동주.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동주. 네. 여기에는 또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육필 원고. 네, 육필 원고도 여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쭉 아.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원래 그 자기의 시집 제목을 지을 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아니라 병원으로 제목을 달려고 했어요. 아, 그럼 완전 느낌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의 상태가 실은 아픈 사람들로 가득한 이 병원 같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담아서 원래 병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바꾼 겁니다. 참회록도 여기 있습니다. 참회록은 알려져 있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창씨개명을 한 이후에 본인의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이 시로 썼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여긴 또 우물이 전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에 시가 적혀 있는데요. 혹시 이 시 뭔지 아십니까? 저 이 시 좋아해요. 어. 자화상. 자화상. 네. 맞아요. 누구나 겪는 고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좋다가도 내가 싫다가도 내가 또 좋아지고 그렇죠. 내가 싫어지고 이런 고민들을 쓴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자화상 하면 거울에 비친 나를 뭐 이렇게 보는 장면도 많이 상상을 하는데 윤동주 시인은 이 우물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한번 이렇게 물이 안에 있으면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근데 우물은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 자기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뒤로 하늘이 보여요. 구름도 보이고 그렇죠. 별도 보이고 그게 이 시 구절에 적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진짜 시인의 감수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와. 우와. 이렇게 길이 있네요. 와. 어머나. 엄청 울리네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예전에 아파트들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뭐 물 탱크 그런 식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물자국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말하자면 여기 자체가 우물인 거네요. 그 윤동주 그러니까요. 시인 집에 있었던 그 우물 그걸 이렇게 해놓은 거군요. 자화상에 나오는 우물을 직접 우리가 거니는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 위에서 바라보고 우리는 안에서 바라보고 눈 마주치. 여기는 네. 닫힌 우물이라고 써 있네요. 제3 전시실인데요. 저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게 진짜 의미심장한 거죠. 이미 일본과 조선이 합병된 지가 언젠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히 윤동주 시인의 마음속에 일본은 여전히 남의 나라였던 거죠.
저리 지나가는 하늘 해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들이 내린 언덕 위에서 그대 이름자를 써보고 아주 덮어버리었습니다. 가슴 속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결국 다 못해는 것을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들이 내린 언덕 위에서 그대 이름자를 써보고 아주 덮어버리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로 닳도록 소리쳤네. 아름다워라 5천만 결에 위해 내 한 몸 부서
부서지게 소리쳤네. 자랑스러워라.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흐느끼네. 너무도 소중해. 두 손 모아 감사하네. 무궁화 꽃인 달래꽃 이 나라 이 땅을 물들였네. 아름다워라. 5천만 결을 위해 한민족 자존심을 깨워